자, 이제 그러면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모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형을 서술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확률에 기반한 모형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연속형 y에 대해서도 그 y를 모형화할 때 확률 모형으로 서술을 할 때가 있었어요. 뭐 fxi 더하기 입실론 i라고 하고, 그다음에 입실론 i가 확률 분포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 평균이 제로고, 그다음에 분산이 시그마 제곱, 이런 식으로 모형화한 적도 있죠. 자, 그럼 이것은 어떤 확률 모형을 가정한 거냐면요. 일단 x는 아무런 모형이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y 기분 x 모형에 대해서는 y 기분 x의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는 그 전체의 PDF 확률 밀도 함수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 녀석의 평균은 fx인 걸로 알고 있는 거고, 이 녀석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시그마 입실론 i랑 xi 인디펜던트 하다고 가장 필요하죠. 잠깐만요. i 삭제시키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PDF가 정규분포라고 주어지면은 정규분포에 가능도 함수 건설해가지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어떤 이 f를 최대 가능도 기법으로 추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도 x가 주어졌을 때의 그 y의 조건부 분포를 어떤 식으로건 모형화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걸 소개하기 위해서 일단 세팅을 고정하죠. 일단 y는 어디 갔어? y는 0, 1이고요. 그 다음에 x는 p디멘저널 벡터입니다. 자, 그리고 너무 많이 쓸 노테이션이라서 좀 줄여서 쓸 겁니다. 코베리트가 주어졌을 때의 그 리스판스가 1일 확률을 px라고 지금 가정을 합니다. px라고 이렇게 표기법으로 씁니다. 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x가 주어졌을 때 y의 확률, 지금 y 기분 x 조건부 분포를 지금 서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y가 0, 1이니까 y가 1일 확률만 모형을 하면 y가 0일 확률은 지가 알아서 나오겠죠. 1에서 빼면 되니까요. 그래서 y가 1일 확률만 모형화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 모형을 했느냐. 자, 아까 보셨다시피 이 확률이라는 녀석은 0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0과 1 사이에 있는 녀석을 로그 t 나누기 1 빼기 t 함수로 보내가지고 이 전체가 모든 실수값을 취할 수 있도록 펴줍니다. 그 다음에 그 녀석이 x의 선형함수다 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줬네요. 자, 좌측에 있는 로그를 보내고 그 다음에 px에 대해서 풀면 위에 있는 1번식은 아래에 있는 식처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 식처럼 로그로 쓰는 거는 사실 px가 1 플러스 익스포넨셜의 x의 선형변환 분의 익스포넨셜의 x의 선형변환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로지스틱 선형 얘기를 하는 한 1번식의 표현이나 1번식의 아래줄 표현을 아주 많이 접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논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이름을 붙입니다. 로짓 함수란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로짓 함수는 t를 로그 t 나누기 1-t로 사상시키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정의역은 0과 1 사이고요. 근데 치역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함수를 그려보면은 자, 여기가 0이고요. 1이고요. 0.5를 기점으로 0.5 더 커지면 이렇게 여기 1을 점근선으로 해서 무한대로 발산하고요. 0.5보다 작아지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렇게 또 발산합니다. 그래서 치역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모두 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t가 증가함에 따라서 또 단조 증가합니다. 자, 그리고 그 녀석의 역함수 또한 중요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로짓 인버스 t라고 쓰거나 아니면은 xpitt라고 쓰고요. 그래서 그 녀석이 정의되기를 그 로짓 함수의 역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그려보면은 어디 보자. 0, 이렇게 0부터 무한대까지를 받아가지고
지금 좌측에 있는 함수를 y는 x 그 곡선으로 그냥 대칭 변환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0까지 가면은 0.5까지 오고, 그 다음에 x가 t가 0보다 커지면은 점점점 그 1을 점근선으로 해가지고 점점점 1에 다가가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자, 뭐 그냥 모형 자체의 그냥 부가적인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자, 워낙에 많이들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에는 용어를 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자, 위 모형을 또 우리가 좀 편하게 말하기 위해서 용어를 또 하나 소개를 할 겁니다. os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은 y는 1의 os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 뭔가 어떤 x가 주어졌을 때 px 계산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 p라는 거는 y가 1일 확률이고요. 1에서 p를 뺐다는 건 y가 제로일 확률이죠. 그래서 y가 제로일 x가 주어졌을 때 y가 제로일 확률 대비 y가 1일 확률의 비율, 이거를 우리는 오즈라고 부르고, 혹은 이 y는 제로를 생략하고 y는 1만 강조시켜서 y는 1의 오즈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즈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자, 모델 해석이랑 같이 갑시다. 1번식에서 xj를 한 단위 증가시켜 본다고 칩시다. x를 한 단위 증가시킨다는 거는 자, xj랑 xj 플러스 1을 비교하는 거예요. xj 플러스 1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y는 1의 오즈는 익스포넨셜의 베타 j만큼 증가한다. 다른 예측 변수들이 모두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한 단위 증가하기 전에 오즈 얼마죠? 한 단위 증가하기 전에 오즈는 py 기분 y는 1 기분 자, 라지 x1은 스몰 x1 다다다다 xj는 스몰 xj 다다다 xp는 스몰 xp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분모는 py는 제로는 py는 제로 기분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는데요. 자, 요 녀석이랑 자, 뭘 비교할 거냐면은 py는 1 기분 x는 1 스몰 x1 라지 x1은 스몰 x1 다 있고 j번째 변수에다가 뭘 투입하냐면은 스몰 xj 플러스 1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분자에도 똑같은 일을 해요. 그래서 xj번째 자리에만 스몰 xj 플러스 1을 집어넣습니다. 자, 요 녀석을 그래서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칠한 요 퀀티티랑 연두색으로 칠한 퀀티티를 비교하면요. 자,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요 노란색에다가 엑스포넨셜 베타 j를 곱하면 오른쪽 연두색의 그 오즈비가 나옵니다. 네, 뭐 신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한번 손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걸 언제 쓰냐면요. 자, 뉴스 기사 보시면은 담배를 핀 사람보다 담배를 안 핀 사람에 비교해서 핀 사람의 폐암 확률이 45배나 크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말은 담배를 핀 사람이 뭐 이렇게 담배를 폈다가 그 어떤 코비력 제2번째 그 변수로 코딩이 돼가지고 담배를 안 폈으면은 xj가 제로고 담배를 폈으면은 xj는 1 이렇게 둔 다음에 그 두 xj가 0인 사람들이랑 xj가 1인 사람들이랑 다 그 폐암이 있죠. 폐암을 y는 1, y는 제로로 두고서 그 폐암의 오즈비를 흡연자랑 비흡연자 모두 다 구해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오즈비가 지금 요 45배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했겠어요? 이게 뭐 사람들 건강조사 데이터에서 흡연 여부가 프리딕터 중에 하나겠죠. 폐암을 예측하는. 자, 그러면은
흡연한다 안 한다의 코에피션트가 있겠죠. 그 코에피션트가 이를테면 한 5 정도인 겁니다. 그러면은 비흡연하는 사람에 비해서 흡연하는 사람이 폐암에 걸릴 OGB는 몇 증가하는 거예요? 익스포넨셜 5 해가지고 자 2.7에 5승하면 대충 40에서 50 나오나? 45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뉴스 기사가 폐암 걸릴 확률 45배 증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폐암 걸릴 OGB가 45배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OGB 설명까지 했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PX의 추정값이 0과 1 사이임을 보장합니다. 왜죠? PX의 추정값은 익스포넨셜 1 플러스 익스포넨셜 어쩌고 분의 익스포넨셜 어쩌고 그다음 이 녀석이 1과 제로 범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또 넘어갈게요. 모형 적합 어떻게 하냐? 확률 모형 세웠을 때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고려할 만한 것은 무조건 최대 가능도법입니다. 수리통계 때 배우셨나요? 자, 최대 가능도로 추정량을 이렇게 구해가지고 베타 햇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두 개니까 베타조랑 베타 햇이라고 하십시다. 참못으로 수렴을 하고요. 이게 첫 번째 좋은 성질이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요 추정량이니까 자료에 디펜드하는 녀석이고 추정량들도 일종의 확률 변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베리언스를 안 생각해 볼 수 없는데 이 추정량의 베리언스가 다른 어떤 방법으로 추정한 모종의 타 추정량의 베타 스타를 추정하는 다른 추정량이랑 비교해 봤을 때 언제나 베리언스가 작습니다. 효율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추정량 중에 베리언스가 거의 그러니까 좋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추정량의 그 집합이 있다고 하면은 그 좋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추정량 중에서도 으뜸입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베리언스가 가장 작다는 측면에서요. 얘는 아마 한국어로 일치성이라고 불렀던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효율성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떤 성질이 있냐? 베타 제로 햇이랑 베타 햇이 정기분포. 자, 그 평균을 그 참못으로 하는 정기분포를 따랐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의 베리언스는 뭐 위에서 계산한 거겠고 로그 가능도 함수에서 미분 2번 해가지고 피셔 정보 인열 계산하시면은 얘네 그 베리언스도 구하실 수 있죠. 아무튼 추정량의 그 점근 n을 무한대로 키울 때 이 분포로 가까워진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3번을 이용해 가지고 참모수에 대한 통계적 추론 절차 같은 걸 신뢰 구간 같은 거를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최대 가능도 기반 추정량이 많이 쓰이고요.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그 최대 가능도 추정법이 다른 측면에서는 경험적 위험 최소화법의 특수한 경우이고 그래서 뭐 경험적 위험 최소화법에서 내가 손실함수를 뭐로 고를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 로그 가능도에 기반한 추정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자면 음의 로그 가능도 함수를 이용하면은 적당히 뭐 이렇게 나쁘지 않은 그 적합 절차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최대 가능도법 쓸 거고요. 최대 가능도법을 쓸 경우에 그 가능도가 구체적으로 더 어떻게 나타나지는지 한번 다음 중단원에서 유도해 볼 겁니다. 일단 여기서는 큰 틀을 한번 보여봐야 되니까 이렇게 강론은 뒤로 미루고 일단 총론적인 얘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총론적인 얘기를 하려면은 그 다음으로는 적합하고 나서 이 모형으로 새로운 x 들어왔을 때 y를 어떻게 예측하느냐 이 얘기 해줘야 되죠. 로진 모형은 우리의 태스크는 지금 y 그 레이블 예측하는 거죠. 레이블 예측하기 전에 먼저 확률을 추정합니다. 로진 모형은 우리가 그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모형을 줬잖아요. 그래서 모형 개수는 모두 조건부 확률에 대한 그 모형 개수죠. 그래서 우리가 모형을 적합하면 바로
바로 얻을 수 있는 거는 우선은 확률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y가 1일 조건부 확률이 추정이 되죠. 자, 베타 제로 플러스 x 트랜스포즈 베타에다가 추정값에다가 이제 인버스 로짓 함수 씌우면은 이게 뭐였습니까? 그 햇이 없었다면은 그 y가 1일 조건부 확률이죠. 자, 햇을 씌웠으면은 우리가 추정한 조건부 확률을 얻는 거고요. 그래서 추정한 조건부 확률을 아까는 모르는 거니까 px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베타 제로랑 베타를 추정했으니까 확률을 추정했다는 의미에서 햇을 붙여서 p 햇 x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꼭지까지 했으면은 적합한 후에 새로운 인풋 피처가 오면은 새로운 인풋 피처가 뭐 제로의 확률이랑 1의 확률을 지금 다 줬습니다. 자, 클래스 1의 속할 확률과 클래스 제로의 속할 확률을 줬어요. 그랬으면은 그거를 가지고 분류함수를 추정하고 그다음에 y를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사전에 지정된 컷오프가 하나 필요해요. 자, 그래서 컷오프가 뭐 0.4다 그러면은 만약에 px가 0.4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클래스를 1로 대응을 시키는 거고 만약에 px가 0.4보다 작으면 자, px가 0.4보다 작으면 이 i라는 함수 안에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죠. 그러면은 이게 제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확률에 기반해서 이 확률이 특정 컷오프 c보다 작거나 같냐를 이용해서 우리의 최종 분류기를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녀석을 우리의 예측된 확률 변수 y-햇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y-햇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이즈 분류기의 그 철학에서는 추정된 확률이 가장 높은 클래스로 어사인을 하죠. 그 말은 C를 0.5로 지정했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베이즈 분류기의 철학을 따른다면은 지금 이 분류기는 모집단의 확률을 모르지만 아무튼 확률을 추정을 했으니까 확률을 추정하고 나서 베이즈 분류의 철학을 따르자면은 만약에 컷오프가 0.5보다 크면은 조건부 확률 1의 확률이 0.5보다 큰 거니까 제로일 조건부 확률보다 크게 되겠죠. 제로의 확률이 0.5보다 작게 될 테니까요. 그럼 그때는 1로 보내주고 만약에 오타 죄송합니다. 0.5보다 작게 될 경우에는 이번에는 y가 0일 조건부 확률이 더 크다는 뜻이니까 0이라는 클래스로 보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컷오프는 늘 0.5로 결정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 상황을 감안해서 컷오프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컷오프를 선택을 하면 좋을지는 사실 성능 자체뿐만이 아니라 내가 1클래스를 예측하는 게 중요한지 제로 클래스를 예측하는 게 중요한지 1클래스를 예측하지 못했을 때의 손해가 더 막심한지 제로 클래스를 예측하지 못했을 때의 손해가 더 막심한지에 따라서 이렇게 유도리 있게 조정을 합니다. 자, 성능평가 지표에 관련된 얘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챕터에서 한꺼번에 컷오프의 선택에 대해서는 다음 챕터에서 한꺼번에 좀 다루려고 합니다. 자, 디폴트 데이터에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밸런스, 다음에 두 번째 인컴, 다음에 세 번째 학생이냐 아니냐 해서 제로 원만 취하는 그 질적 변수까지 집어넣어가지고 로지스틱 회계 분석 모형을 돌렸고요. 그다음에 여기 베타 제로 인터셉트는 이렇게 맨 마지막에 맨 처음에 베타 제로로 뜹니다. 그래서 베타 1, 베타 제로, 베타 1, 베타 2, 베타 3에 대해서 모형을 돌린 결과 그 베타 햇들이 코에피션트에 처음 나타나고 그다음에 걔네들의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스탠더드 에러랑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은 잠깐 다르기는 한데 네,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이번 강의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이 코에피션트 가지고 채무 불이행을 할 확률이냐 아니면 채무 불이행을 할 확률 아니면 채무 불이행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예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해도 한번 쉬울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갖고 와봤어요. 자, 새롭게 예측을 해봅시다. 카드 청구 예정 금액이 $1,500고
다음에 연간 수입이 4만 불인 학생이 있습니다. 잘 사는 학생일까요? 일단 학생이 4만 불을 연간 수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심상치 않죠. 범상치 않은 학생입니다. 그 학생이 채무 불이행을 할 확률의 추정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1 플러스 익스포넨셜에 베타 제로 더하기 x 트랜스포즈 베타 헷 다음에 여기도 익스포넨셜에 베타 제로 더하기 x 트랜스포즈 베타 그래서 x랑 그 베타 헷이랑 내적을 해가지고 쫙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0.058이 나오네요. 자, 이거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같은 조건인데 학생이 아닌 사람의 채무 불이행 확률 추정값을 한번 구해보십시오. 자,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여기가 1에서 0로 바뀌는 거죠. 자, 음의 코에피션트가 1에서 0로 바뀌었어. 자, 그러면은 x 트랜스포즈 베타 값 자체가 올라가겠죠? 자, 왜냐면은 코에피션트가 네거티브인 녀석에 대해서 원래는 1을 곱했다가 지금 0를 곱한 게 되니까요. 자, 그러면은 제가 편의상 로짓 x 트랜스 베타로 쓸게요. 자, 로짓 인버스 함수는 그 인풋의 단조 증가 함수죠. 그러니까 로짓 인버스 x 트랜스 베타 헷, 죄송합니다. 이렇게 베타 헷으로 쓸게요. 자, 그다음에 베타 제로 헷을 더해도 이렇게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 이 비학생일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의 그 확률이 추정 확률이 더 커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의 연습도 할 겸 비학생과 학생, 스튜던트가 1이냐, 스튜던트가 0냐에 대해서 그 디폴트 확률 5GB의 추정값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자, 대마 클래스의 다음에 지도 학습의 그 컨셉의 특성상 개수의 해석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언제나 나의 예측 모형을 해석을 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쓴 사람이라면은 선형 모형을 썼다는 거는 나는 해석도 한번 해보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잘하는 것도 특히나 로지스틱 회계분석 모형을 적합했으면은 해석도 나름 좀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해석을 하려고 보니까 자, 저는 이전 예제에서는 그 P가 3짜리 변수 3개 집어넣은 모형만 갖고 왔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주교재를 보시면은 밸런스랑 인컴 빼놓고 스튜던트 예스만 집어넣은 P는 1짜리 심플한 로지스틱 회계 분석도 적합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한번 비교할 기회가 생겼어요. 되게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밸런스랑 인컴의 코에피션트 되게 쥐꼬리만 하죠? 쥐꼬리만 한데 그 밑에 스튜던트 예스의 코에피션트를 보니까 확 바뀌었습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고 그 0.4에서 0.6으로 확 떨어졌죠. 자, 모순일까요? 어떤 모형 하나는 틀린 걸까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M1부터 해석을 해볼까요? 자, M1이 뭐였냐면 첫 번째 모형은 자, 디폴트 레이트의 그 로짓 확률이 알파 제로, 여기 알파 제로를 쓰겠습니다. 알파 1 곱하기 스튜던트냐 아니냐 이렇게 회귀를 걸었었어요. 자, 다른 설명 변수 모두 없죠. 자, 이 경우에 스튜던트의 코에피션트가 파저티브였죠. 스튜던트면은 디폴트 확률이 더 높은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왔을까요? 잘 보니까 스튜던트이면은 카드 평균 채무액이 더 크네요. 더 높네요. 평균이 몇에서 몇으로 증가합니까? 한 500, 한 750쯤에서 1000쯤으로 증가하죠? 자, 그러면은 그 4.3 그림의 좌측을 한번 보시죠. 여기 좌측 그림에 여기 미세하게 이렇게 라인이 두 개 그려져 있는데, 아래 녹색, 죄송해요. 아래 하늘색 라인은 여기 750이 딱 되는 시점에 디폴트 레이트입니다. 다음에 여기 갈색 점선은 여기 크레딧 카드 밸런스가 여기 1000 될 때쯤에 그 디폴트 레이트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좌측 곡선 전체로 보면은 스튜던트가 아닌 사람들이,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 밸런스가 모두 동일하다면은 언제나 스튜던트가 아닌 사람들이 더 채무 불이행 확률이 높은데, 그냥 다이브하게 스튜던트 있냐 없냐만 들어가면은 그 스튜던트인 사람들이 평균이 더 높기 때문에 그 평균이 더 높은 천인 상황에서의 디폴트 레이트가 나와가지고 결론적으로 스튜던트인 사람들이 디폴트 레이트가 더 높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M1의 파자티브 코에피션트는 말이 됩니다. 자, 그에 반해서 두 번째 모형은 뭡니까?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스튜던트 더하기 베타 2 인컴 더하기 뭐 베타 3 밸런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경우에는 베타 1의 코에피션트가 네거티브였습니다. 이것도 말이 됩니다. 왜냐면은 스튜던트 요 M2에서는 베타 1의 해석은 뭡니까? 인컴과 밸런스가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학생과 비학생을 비교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림에는 그 인컴까지 나와 있진 않지만 밸런스만 보고서도 밸런스가 동일한 상황에서는 그 스튜던트보다 넌 스튜던트가, 그러니까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넌 스튜던트보다 스튜던트인 사람들이 디폴트 확률이 더 낮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타1이 네거티브인 게 말이 되겠죠. 자, 결론적으로 M1과 M2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파1과 베타1은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알파1은 다른 변수들은 스튜던트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스튜던트가 변하면 다른 변수들도 따라 변하고 그 따라 변한 것에 따라 의해서 전체 y가 변한 그 효과를 측정하는 게 알파1이고요. 그 다음에 M2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변수들이 모두 같은 값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같은 값이 모두 동일한 상황에서 그 스튜던트냐 아니냐만의 순수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베타1이 쓰입니다. 자, 그래서 알파1이랑 베타1은 해석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의 회귀 결과가 모순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나의 맥락에 M1이 필요한 걸까요? M2가 필요한 걸까요? 사실 이거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판단할 수 없고요. 여러분들의 리서치 퀘스천에 디펜드합니다. 자, 여러분의 사회과학 연구자라고 해봐요. 자, 약간 이번 조금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주저리 해보겠습니다. 연구자라고 해봐요. 그 다음에 내가 그 교육 불평등을 아니다 그 뭔가 좀 저소득층이 그 만성적인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해야 되느냐 실시하면 안 되느냐,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서 대학을 보내야 되느냐 대학을 보내야 더 잘 사느냐 보내지 않아도 괜찮느냐를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스튜던트가 일단 가정입니다. 영어로는 intervention이고요. 한국어로는 개입입니다.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변수라고 쳐봅시다. 근데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강제로 모든 사람들을 대학을 보내거나 안 보내거나 실험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찰된 자료를 가지고 쫙 모아줍니다. 그래서 교육이 뭐 여기선 채무 불이행이긴 하지만 아무튼 뭔가 미래소득이라는 그 반응 변수를 뭐 관찰할 수 있었다고 칩시다. 자, 연구자는 멘붕에 부딪힙니다. 왜냐하면은 소비 성향이나 뭐 집에 뭐 부모 소득, 학력 이런 것들이 또 이 사람의 미래 소득에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나를 대학에 보낼 거냐 안 보낼 거냐, 그 집의 소비 성향, 부모 학력이랑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얘 개입, 다음에 오른쪽은 y 반응 변수 이렇게 있을 때 내가 효과를 보고 싶은 베리어블에 대해서 요 효과를 보고 싶은 베리어블가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면서 이 변수가
내가 보고 싶은 y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경우 이런 변수를 교란 변수라고 부릅니다. 왜 교란이라는 말이 붙었냐면요. 왜 교란이냐면 하이레벨 언어입니다. 내가 효과를 보고 싶은 이 경로의 강도를 추정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미래소득이 크다고 해봐요. 자, 그게 과연 교육의 효과일까요? 그냥 집이 원래 잘 살아가지고 미래소득도 높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집안에서 그냥 좀 근검절약하는 성향이 있어가지고 투자 열심히 해서 미래의 불로소득이 높은 걸 수도 있고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요 화살표를 보려고 하는데, 요렇게 가는 것도 약간 껴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빨간 화살표로 가는 방향이랑 보라색 화살표랑 데이터를 보고서는 나눌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은 가정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소비 성향이 집부모 소득 학력이 모두 교육에 내가 대학을 가냐 안 가냐 영향을 미친다. 이 버건디색 화살표를 가정하시면 M2식의 모형을 하시면은 이제 교육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늘색 화살표 있죠? 제가 지금 색깔이 너무 좀 많아가지고 하늘색 여기 이렇게 스카이블루 이렇게 이 화살표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교육을 하면은 내가 돈을 좀 아낄 수 있고 그다음에 부모 소득 학력은 적절한 예지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렇게 부모한테 재테크 교육을 시켜서 부모도 소득을 늘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파란 화살표를 가정하신다면은 M1이 그 교육의 효과를 보는 모형으로 맞습니다. 자, 이런 얘기 너무 약간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대학원에 통계적 인과추론이라는 과목을 매 1학기에 개설을 하거든요. 모형을 세웠을 때 진짜 그 모형이 갖고 있는 의미를 인과관계에 맞춰서 그러니까 모형으로부터 인과관계를 해석하기 위한 통계학적 기법들을 그 과목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막 이런 다이어그램도 좀 등장하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뭐 조금 별표로 주저리 조금 더 얘기를 한 것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소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모형 적합한 다음에 분류 제로 원으로 분류하는 작업까지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들에서는 모형 개수에 어떻게 추정하는지, 그다음에 y가 여러 개일 때 어떻게 확정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